카통령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연봉별 차량 추천, 이거 주제로 이런저런 정보나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비교적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주니어급 직장인들 정도의 연봉을 기준선으로 잡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나 지극히 현실적인 중고차 추천 매물들을 골라봤는데요. 의외로 이번 영상 안에 정답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 누르지 말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기왕 보시는 김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연봉별 차량 추천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선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현재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이 시간당 1030원인데요. 이걸 1년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한 2,500만원을 살짝 웃도는 정도가 되거든요. 월급으로 치면 한 2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4대 보험을 떼고 하면 190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조건을 하나 걸게요. 연봉별 중고차라고는 했는데 사실 차를 구매할 때는 우리가 연봉이 아니라 자산, 즉 내 연봉에서 생활비라던가 이런 거 다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진짜 나에게 순수하게 남는 여윳돈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남는 여윳돈 안에서도 정확히 50% 정도까지가 현실적으로 차량 운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면 월에 실수령액이 190만 원이 된다고 했죠. 그래도 뭐 사회초년생 초봉이 이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주긴 할 것 같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 원 안에서 월세라든가 전세대출 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하면 사실 절반 이상이 훅 날아갈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아예 뭐 살 수 있는 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러프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절반인 100만 원 정도를 집세 내고 공과금 쓰고 계산을 하고 나면 최대한 크게 잡아서 1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고 쳐요. 그 안에서 내가 뭐 저축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하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하면 딱 월에 50만 원 정도 수준이 차량에 투자할 수 있는 전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치로 계산을 했을 때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600만 원 언더 금액으로 중고차를 봐야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세금이랑 보험료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초년생이면 보험료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 최대한 연끌에서 모은 1년 600만 원 이 금액도 보험료랑 세금으로 한 300만 원 정도로 날린다고 계산을 하면 그럼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중고차 구매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절반인 이 300만 원이 전부인 거예요. 이 안에서 중고차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연봉 2,500에서 3,000 미만의 이 사회초년생은 사실 자동차를 구매 생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차, 그 중에서도 모닝 이거 말고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경차는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더 큰 차 타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그나마 아반떼, 그리고 거기서도 아반떼 HD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아반떼 MD도 사실 이 정도 연봉 구간에서는 꽤 버거운 편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또 아반떼 HD도 싫다 이러면 그나마 i30 1세대 모델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한 얘네들도 사실 좀 버겁기 때문에 1순위는 웬만하면 경차, 그 중에서도 모닝을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정도 연봉 구간에서 SUV는 그냥 단어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연봉 3,000에서 3,500 사이 구간인데요. 보통 어지간한 블랙 기업이 아니라면 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초봉이라던가 한 2년차 정도까지가 연봉을 한 이 정도쯤 주겠죠. 여기서 중간값을 한 3,200만 원대 정도로 잡아보면요, 월 실수령액이 한 24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여기서 생활비로 한 120만 원 정도를 뺀다 치면 이 남는 돈은 한 월 120만 원 정도가 되고 이거 1년치로 보면 1,440만 원이니까 여기서 절반을 내가 차에 쏟아붓는다 감안을 하면 이 자동차 예산은 한 7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보험료랑 세금은 한 200 정도로 퉁친다 하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이 연봉 구간대에서 적정한 중고차 가격대는 한 500만 원 언더 이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이쯤 되면 앞에서 좀 버겁다고 뭐 패스했던 아반떼 MD가 딱 가시권에 들어오긴 하죠. 그런데 아반떼 MD는 사실 1.6 GDI 엔진 결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잘못 구입했다가는 엔진 내리고 폐차장 보내서 차를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반떼 MD를 사실 거면 차라리 디젤 모델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역시 같은 준중형 베이스의 2세대 i30 GD 디젤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체급 위에서는 이제 소나타 브릴리언트도 얼추 이 정도 구간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 차라리 K5 1세대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1세대 K5는 뭐 엄청나게 원가 절감을 했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소재감도 별로고 소음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단점들을 좀 감안해야 되고요. K5에서 일단 추천하는 파워트레인은 2011년식까지 세타1 엔진을 탑재하고 나왔던 2.0L LPG 차량입니다. 사실 세타1 LPG 모델이 그 엄청 구형 파워트레인이라서 솔직히 좀 답답하고 안 나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출시된
문제됐던 누우 엔진이라던가 세타2 엔진이 이 오일 감소라던가 엔진 스커핑 같은 각종 결함들이 엄청나게 터져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답답하더라도 내구성 좋은 이 세타1 LPG K5가 유지 보수 측면에서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부터는 SUV 비스무리한 물건도 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투싼 IX가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투싼 이거 무슨 IX면 너 너무 썩차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 투싼 IX 정도면 현역으로 굴릴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기서 굳이 현대기아가 아닌 다른 차를 보고 싶다 이러시다면 저는 2015년식 이후에 출시된 뉴코란도 C,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르쌍쉐 중고는 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의 연식이라던가 상태, 뭐 주행거리 같은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 이 출고된 지 10년 이내의 준중형 SUV 차량을 우리가 500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가성비예요.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해서 보자면 르노라던가 쉐보레보다는 그나마 이 쌍용 KG 모빌리티 차량의 부품값이 개미 눈곱만큼이라도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 코란도 C를 타보면 의외로 뭐 사골 엔진에 적당히 토크감도 있고 연비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 당시로서는 쌍용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잘 만든 차라는 게 좀 느껴져요. 실내 공간도 좁다는 느낌 없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온 편이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앞에서도 이 2015년식 이후라고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이게 이유가 바로 미션 때문입니다. 처음에 코란도 C가 출시했을 때는 비트라에서 생산한 변속기를 썼었는데요. 이 비트라 미션이 원래는 승용차, 작은 차, 가벼운 차에 들어가던 변속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크고 무거운 디젤 SUV에 붙여버리니까 이 궁합이라던가 세팅이 완전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 결함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후에 2015년식 뉴코란도 C부터는 이 아이신에서 생산한 6단 미션을 썼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변속기 트러블이 싹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대안을 찾아보자면 기아의 1세대 소울 디젤 모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1년 하반기부터 출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이 3등급 U2 디젤 엔진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환경 등급이 얘는 3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운행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시세도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되게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좀 잔손 볼 것도 있기는 한데요. 이 U2 엔진이 나름 괜찮은 파워트레인이라서 심각하게 골머리를 싸맬 만한 그런 상황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 소울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라든가 소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아무래도 무던하신 분들이 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연봉 3,500에서 4,000만원 사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값을 찾아보면 한 실수령의 기준으로 월 27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생활비로 한 절반에 해당하는 135만원 정도를 뺀다고 치면 이 나머지 140만원을 1년치로 계산을 해서 1,680만원이 나오죠. 여기서 50%를 차값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 이 세금이랑 보험료를 제외하고 그래도 한 700만원 선까지는 차량 구매 비용으로 융통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대부터는 선택지가 그래도 꽤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역시 아반떼 AD가 경제적이면서도 옛날 차 느낌 없이 실용적으로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그래도 아반떼보다는 중형차, 좀 더 큰 차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LF 소나타 적당히 키울 수 있는 LPG 모델을 거의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왜 LF 소나타를 사야 되는가? 이 차가 왜 중고차의 교과서인가?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딱 작년 이맘때 카톡용 영상에서 아주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또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해당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예산에서 내가 SUV를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대기아의 완전 이 사프형 SUV를 보느니 차라리 10만 킬로 조금 넘게 탄 쉐보레 1세대 트랙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한번 리스트에 올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1세대 트랙스 같은 경우는 이게 초기형과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디자인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근데 지금 봐도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일단 디자인이 괜찮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트랙스는 초기형 모델부터 기본기가 정말 좋은 차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엔진까지 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게다가 이때부터 디젤 파워트레인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구매자의 기호에 맞춰서 이 차량의 엔진 타입을 고를 수가 있다는 그런 소소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아시죠? 유지 정비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거나 혹은 뭐 트랙스는 너무 작지 않냐, 소형 SUV 중에서도 제일 좁은 차량 아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 싶습니다. 투싼 IX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뭐 스포티지 R 같은 지금으로부터 한 2세대 3세대 이상 지나버린 완전 구형 차를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굳이 대안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기아 올류 카렌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K3랑 같은 준중형 플랫폼이지만 그래도 MPV 차량이라는 점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던가 트렁크 공간을 꽤 여유있게 확보를 해놔가지고요. 이 실용성이 정말 좋거든요. 마침 가격대도 딱 한 800만원 선에서 보면 매물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양에 따라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라던가 통풍 시트 같은 옵션이 달린 차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용성을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연봉의 앞자리가 바뀌는 4천만 원에서 4,500 사이의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의 월급 실수령액을 중간값을 따져보면 한 310만 원 언저리 정도가 돼요. 이 여유 있게 생활비를 제외한 뒤 내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한 달에 160만 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이거를 1년치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여기서 차량에 투자할 수 있는 절반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험료 구간도 많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한 900만 원 정도가 최대로 끌어쓸 수 있는 중고차 구매 가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실 이 정도 연봉이 되면 월급이 300 이상으로 확 늘어나기 때문에 아예 신차를 살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가 실용성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에서 제일 추천할 만한 차량으로는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이거를 꼽고 싶고요. 토요타 프리우스와 거의 영혼의 맞다이를 뜰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이면서도요. 이 세단같이 생겼지만 해치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게다가 연비라던가 유지비용, 잔고장률 같은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실용성 하나만큼은 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진짜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은 주변에서 남들이 이 차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무슨 차인지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는 거, 이게 거의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생긴 건 아반떼 같이 생겼는데 이게 왜 아이오닉이냐, 아이오닉인데 왜 전기차가 아니야, 거의 대부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 대고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일일이 해명을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자괴감이 드는다는 게 진짜 이게 거의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포커스를 돌려보면 투싼 3세대라던가 스포티지 4세대 같은 대중적인 SUV들도 슬슬 범위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차량들을 사려면 대부분 키로수 10만 중후반대 이상씩 되고 주로 깡통이라던가 초기형 사고차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키로수 적고 옵션 달린 매물들은 아직까지 900만 원 정도로는 조금 좀 버거운 편이고요. 그렇다고 소렌토 R이라던가 산타페 DM을 가자니 이거는 또 너무 구형 SUV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지 보수나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하다면 QM6 초기형 이 중고 매물들 가격대가 딱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긴 해요. 만약 내가 선비운전 스타일이다, 혹은 출력의 목마름을 크게 느끼지 않는 일상주행 위주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QM6도 굉장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출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반대급부로 연비는 또 굉장히 잘 나와요. CVT 미션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것만 제외를 하면 크게 치명적인 리스크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역시 장기적인 차량 운영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무조건 SUV를 사야 된다 이런 분이 아닌 이상해야 저는 앞에서 말했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연봉 4,500 이상부터는 적당히 여유들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사회초년생 내지는 한 2, 3년 차 정도의 주니어급 연봉선에서 구매를 추천하는 중고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혼자서 집세로 이만큼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리스트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저렴한 차량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내가 집세가 안 나간다, 부모님과 같이 산다, 심지어 내가 자가가 있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과감한 금액을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조건들을 감안해주고 어디까지나 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영상이 중고차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카톡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랑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